서정요지 진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국회 출동 병력의 실상에 관한 서정요지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그 문안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 소추 의결서 정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추 의결서 가장 첫머리에 피소추자 대통령은 무장한 군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고 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4.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이라는 제목을 달고 특전사 무장병력, 총기를 휴대한 계엄군에 의한 내란죄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짜 이야기는 과연 어떠할까요? 을 145증은 특전사 여단장과 지대장 등의 대화 녹취록입니다. 특전사 여단장이 지대장에게 총기는 저 이렇게 해 민간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이라고 말하며 이어서 사람이 안 보이는 쪽에 가 있어 라고 합니다. 시민들을 피해 안 보이는 쪽에 배치되는 특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철수하면서 지대장이 여단장님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며 웃자 그래 고생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시민들에게 얻어맞은 지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탄약은 다 안 가지고 있고 라는 확인에 탄 안 들고 왔습니다 라며 실탄 한 발 휴대하지 않은 특전사의 모습을 거듭 확인해 줍니다. 투시대와 같은 장비를 잃어버리고 담을 넘다가 다리를 접질린 특전사 인원이 있음이 확인됩니다.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의하면 시계 24개, 장비 수십 대가 파손 분실되었고 특전사 대원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을 141호증은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소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경찰 협조를 받아서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아 경찰에게 가는 도중 갑자기 시민들이 욕설을 하고 소령의 옷과 팔, 다리를 잡고 끌어냈으며 시민들이 통신장비 등을 다 떼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욕설과 함께 시민들에게 제압당하고 장비를 빼앗기는 수방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소령과 십수명의 부대원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시각 30분 전에야 국회의사당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소령은 빛이 닿지 않는 사각 지역에 들어가 있으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하고 특전사 2명이 다리를 다쳐 부축받아 내려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민간인들에게 데이터 장비와 권총집을 뺏긴 것이 있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을 142호증은 계엄 발동 후 국회로 출동했던 수방사 대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부대와 인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고 소집 명령도 뒤늦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휘관인 대령은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출동하는 팀에도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지 못했으며 현장에 도착해서도 우리의 임무가 무엇이냐고 동료 대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대령은 선배님은 들으신 것이 뭐냐고 되물어와 수방사 출동 병력 중 누구도 구체적인 임무와 목표를 알지 못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을 143호증은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군인들의 대화 녹취서입니다. 민간인들이 총을 뺏고 있습니다 라며 시민들에게 총을 탈취당할 뻔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계속해서 목격되는 상황은 민간 시민들이 특전사 대원들을 감싸가지고 막 옷을 뺏고 막 이것저것 뺏었는데 광우병 파동때와 같다며 시민들에게 제압되는 특전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목적도 임무도 모른 채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으며 탄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총기와 장비를 빼앗기고 욕설과 구타를 당했던 군인들이 소추 의결서 정본의 내용과 같이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야 하는 내란죄를 범하는 데 동원된 것일까요? 이것이 소추 의결서 정본의 내용과 같이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의 모습일까요? 청구인은 분명히 피청구인 대통령이 우두머리가 된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을 주장하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야 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며 아무런 실질적 조사 절차 없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특전사와 수방사 외에 국회로 투입되어 폭동을 일으킨 다른 군 부대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폭동이란 말을 목적도 임무도 모른 채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으며 탄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에게 총기와 장비를 빼앗기고 욕설과 구타를 당했던 군인들의 활동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이 잘못된 것이라는 단순한 진실을 용기 있게 수용할 것인지 하는 갈림길입니다. 나라를 살리고 법치를 살리며 양심을 살리는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 서정주 요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말씀하십시오. 네, 특별히 없습니다. 예, 정인 신원식 정인 나오셨습니까? 예, 예,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예, 정언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정인의 정언으로 그 본인이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고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분 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정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 기억이 분명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선서하십시오. 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신원식. 피청구인 주신문 하십시오. 네. 지금 잘 듣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증인은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입교해서 81년에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한 후에 3사단장,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역임하셨죠. 네. 2023년 10월경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다가 2024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임하고 있죠. 네. 국가안보실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각 관련 법규에 의해서 국가 안보에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를 보좌합니다. 3차장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사이버 안보 분야와 경제 안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작년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는데 그 전후에서 국제 정세와 안보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서 안보실장으로 재직하여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 정세는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나요? 네, 제가 대통령께 국가 안보에 대한 최고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이 느꼈을 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전후에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능력은 고도화되고 있었고 북한은 이를 우리에게 사용하겠다고 매일 위협을 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이제 패권 경쟁으로 악화되고 있었고 지정학교로가 중심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은 한반도와 세계 안보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것은 북한군이 전쟁 경험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많은 반대국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오롯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로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됐는데 아직 외교 안보나 경제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확실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힘을 모아서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더 안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위중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국민들이 색깔론이라든지 이런 어떤 야당의 비판이나 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굉장히 근거 없는 것처럼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나온 사태들을 보면 민노총 간부들이 간첩 행위를 한 걸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 좀 아십니까? 네,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대에서 말하는 지금께서 좀 이따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현대에서 말하는 어떤 하이브리드전이나 심리전 이런 경우에 비춰보면 국민들이 좀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간첩이 적발된 조직 내에서도 자성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민노총이라든지 또는 사회 거대 민간 단체 내에서 그런 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안보에 어떤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네, 안보 위협은 대개 외부보다는 내부가 그 경각심을 약화돼서 초래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예. 지금 증인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새로운 냉전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 교역 질서도 변화되고 세계 공급망도 재편되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 질서의 역학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건 맞죠, 그죠? 네, 예, 아까 또 증인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부상할 즈음에 노무현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노선, 이른바 균형자론을 주장한 바 있었죠. 네, 근데 지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전에 미국의 유명한 띵크탱크인 허드슨 연구소 그리고 국제전략연구센터 흔히 CSIS라고 하는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코리아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 2기 정부는 그러한 외교 노선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게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은 좀 더 신중하고 어떤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위기 상황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이다시 상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이런 상황이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므로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잘 의식하고 치열한 경쟁을 이겨야 할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부적으로도 갈등 요인을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증인은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이런 정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군의 전력 향상,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기술 진전에 맞는 전술 개발, 또 특히 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생각하시죠? 네, 예,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중에서 초급 간부들 처우 개선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초급 장교 및 부사관 등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아니하고 의결한 사실 아시죠? 네, 네, 그 내용이 처음에 정부에서 제출했던 안이 지금 현재 초급 장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보다 부족해서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그 협의가 진전되지 아니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의결을 통과시킨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병들을 지휘함에 있어서 하사관과 초급 장교를 원활히 확보해야 될 어떤 필요성은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합니까? 네, 초급 간부는 뭐 병사를 지휘해서 일선에서 전투력 발휘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국가안보의 주역으로 자라날 인재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고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봐서 이 단기 복무 간부들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논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논문에 따르면 지금 인구 변화 구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측에 의하면은 2040년에 가면은 20세 청년들이 15만 5천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줄어든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민간 부문과 군대가 청년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인데 그런데 하사관들과 초급 장교에 대한 처우가 낮아서 그 처우 개선이 지금 시급하다 이런 논문이 출간되는데 증인께서도 전문가로서 이 의견에는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께서 말한 대로 정부 예산안보다도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긴급한 현안이다 해서 증액을 협의했던 건 맞는 거죠. 네. 예. 지금 현재 군 초급 간부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2022년에는 7,639명이 빠져나갔으나 2023년에 9,481명으로 처음으로 군을 떠나는 초급 간부가 9,000명 선을 넘었다 해서 초급 간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안 증액이 크게 이슈가 된 건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일보에서 또 이렇게 이번에 증액되지 못한 예산안 중에서 특히 이제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의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생각했던 당직비, 장교 단기 복무 장려금, 부사관 단기 복무 장려수당, 학군 후보생 생활지원금 이런 것들이 다 단기 장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항목들이죠. 그렇습니다. 4-5는 생각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군사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전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대칭전, 복합전쟁 이런 용어 등과 등치시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경계선이 딱 분명하진 않는데 안보 전문가인 증인께서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전의 어떤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네, 하이브리드 전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불법 침략하는 걸, 불법 점령한 걸 계기로 해서 당시 나토 정상회의 때 나왔던 개념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은 기존 전통적인 전쟁 수행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 공작이라든지 경제 침투라든지 그다음에 SNS 등을 이용한 여론 심리전, 영향력 공작 등을 망라합니다. 특징은 공격 대상 및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력이나 정권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또 나아가서 그 사이의 규범과 가치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언제 어디선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막상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 등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은 그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그 나라의 어떤 국방력이라든지 국력은 상당히 감퇴된 그래서 물리적인 전쟁이 터지면은 사실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상태에서 몰리기가 쉬운 거죠. 네, 거기에 추가해서 영향력 공작 등에 의해서 국민의 어떤 항전 의지라든지 사회 통합성 같은 것이 또 윤리감 이런 것들이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비단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싸울 수 없는 상태로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하이브리드전은 타국의 전력망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또는 타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 수출 규제 등 합법, 비합법 수단, 군사적인 수단, 민간 분야의 수단, 정치, 경제 등 영역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전개한다고 볼 수 있죠. 네, 광해의 의미에서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하이브리드전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많이 구사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전체주의 국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낮습니다. 이 낮은 경쟁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국가들은 하이브리드전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전 특성상 전체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점이 많습니다. 개방성, 포용성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스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영향력 공작이나 심리전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발표하셨지만 우리나라 주변에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또는 사실상의 일당 독재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친선 차원에서 또는 경제 교류 차원에서 서로 상호 존중하는 의미에서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라든지 자유민정 체제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하이브리드 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되는 건 맞죠? 네, 우리의 기본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하이브리드전을 의미하는 용어로 초환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계명대 교수가 쓴 책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계를 초월한 전쟁. 그래서 하이브리드전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중국이 다른 나라의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그게 많이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세계에 지금 그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타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 확산을 통해서 타국의 위해를 가하는 인지전, 여론전 또는 ICT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전 등 이런 전법을 종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렇게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그 나라에 체류하는 중국 교민,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그 후보에게 반대하는 그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거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의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뭐 해외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습니다. 중국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캐나다하고 스웨덴은 공식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고 또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만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 개입 영향성 때문에 대만은 선거제도를 다 바꿔서 당일 투표 현장 개표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방처럼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런 보도는 보신 적 없습니까? 네, 2017년 아마 판비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할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하는 보도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을 위한 시도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죠? 큰 가정을 전제로 외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답변하지 알겠습니다. 않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에 대해서 숫자를 알아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제 146호증에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2024년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0만 명이고 그중에 중국인은 96만 2천 명으로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지금 지금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이렇게 중국인이 많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로서는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상당히 유리한 환경인 건 맞죠?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례는 좀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 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중국 대사를 만나서 대사가 한국의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에 대해서 세시하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과 같이 정부 여당이거나 또는 국회 일당의 대표가 그런 친중적인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는 적절한 환경은 아닙니까? 예,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9-3항으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중국은 여론 주도층을 매수하거나 영향력을 확보하여 정치 공작을 펴서 친중 세력을 부식시키고 가짜뉴스,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소위 우마오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터넷 댓글 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상대국의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한 통제력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9-4는 이렇게 좀 바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AI 기술이 세계 손꼽힐 정도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예, 우마오당이라고 해서 보도에 따라서는 1천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정도의 댓글 부대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댓글 부대를 AI 기술과 접목하면 마치 사람이
쓴 것처럼 인터넷에 댓글을 달아서 인터넷 여론 공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AI 기술이 불법과 위법에 사용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도 보복 조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마치 기업 간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국이 2016년에 북한 및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복 조치한 것 아시죠? 네. 당시 중국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지방정부나 또는 중국 기업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기업 간의 교류를 갑자기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하는 이른바 한한령을 내린 바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중국은 당시 합법적인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내세워서 갑자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위생, 소방조사를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관 등 각종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당히 위축시킨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심지어는 당시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중국차의 전기차 모델에 대해서 다른 모델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고 그렇게 한 것도 아시죠? 네. 예, 또 다른 사례로 특히 이제 롯데그룹이 사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정부에 협조하자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보복을 해서 결국은 롯데가 유통사업을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도 그런 사례도 있었죠. 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발견한 사례인데 증인 중국이 한국에서 마치 한국의 언론 사이트인 양 위장한 사이트를 개설해서 친중 반미 컨텐츠를 제작 유포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활동 중에는 심지어는 한국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사례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중국이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개설한 것이냐 위장한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 개 적발했다는 뉴스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본 적이 있습니다. 14만 묻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IT 기업이라고 하는 그 텐센트가 2025년 1월 달에 미국 정부 당국이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한 사실 아십니까? 네, 미 국방부가 그렇게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텐센트가 한국의 JTBC 계열 기업에 1천억 투자한 거 알고 계세요? 그건 모르십니까? 그건 정확하게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도에 따르면 텐센트는 JTBC 계열사에 1천억 투자하고 카카오 등에도 지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경제 교류 활동에 속하는 것이긴 하지만 중국 군 관련 기업으로 지목을 받을 만큼 그런 영향을 중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미디어나 언론사 등을 통해서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로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 맞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예, 14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고 있다면 국내 정치인들로서는 그들과 손을 잡으면 정권을 획득하거나 또는 국회의원 당선에 유리한 어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호주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에 대한 그 조사 보고서가 발표된 사실은 아시나요? 네,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와 손을 잡은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권력을 획득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적 이익을 훼손하는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 뭐 가정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모든 공직자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영화 한 편 보시고 난 다음에 원전 산업에서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산업이 부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재생에너지 붐이 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 에너지 산업의 근간인 원전력 산업을 생태계를 황폐화시키고 대신에 태양광 산업을 일으켜서 결국 한국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는 등 큰 돈을 버는 것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그런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의심을 하는데 증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15번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3명이 2024년 6월 군사작전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를 촬영하다가 체포된 적이 있죠. 네. 당시 부산작전기지에 진행 중이던 군사훈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이었고, 당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해군 그 부산 기지에 미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경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정보원 청사를 당국의 허락 없이 무단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2024년 12월경 또 중국인이 국가보안시설인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도 있죠. 네. 이런 사례들은 중국 정부가 민간인을 활용해서 수행하는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단정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가 핵심 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중 18건이 중국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주요 국가가 중국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기술 탈취도 하이브리드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까? 네, 광의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탈취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경쟁력에 심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의 이와 같은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을 적국에서 외국어로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반대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 중국인들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규정과 관련해서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해서 지연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현재는 그게 법사위원회의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시기가 그때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했으면 벌써 수개월 전에 끝났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법사위원회 계류 중이고 미뤄지고 있어서 이런 처벌 규정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죠.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18번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2024년 12월 6일 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 증인으로 나온 증인이 증언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기업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아예 없애버려서 앞으로 기업가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기업 비밀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고 핵심 기술 관련 정보가 외국, 특히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건 아시죠? 그런 법안이 지금 제출되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어떤 외국인의 스파이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간첩죄 규정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나 기업비밀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어떤 하이브리드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안보실장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도 더불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가 해외로 수출이 되면 우리나라의 안보나 외교에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네, 경제적인 그 성과 외에도 국방 협력과 나아가서 국가 간의 유대화 협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무기 교환성 문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이 여러 동맹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굉장히 굳건하게 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산 무기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은 국내 방산기업이 무기를 수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해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산무기 수출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5분 추가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예, 그럼 다른 쪽 하나만 묻고 15분 나중에 네. 반대 신문에 쓰겠습니다. 네. 25항하고 26항만 물어보고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25항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2023년 10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했더니 선관위 직원 이메일이 북한 측에 해킹이 당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IT 기술상으로 통합선거의 명부 조작, 투표자 수 조작, 투표관리관의 사인,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그리고 그런 파일들 다 탈취할 수 있고 온갖 조작이 이론상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그런 조작이 있었는가는 서버 전체를, 설비 전체를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단정할 수가 없다. 근데 만약 이런 상태의 보안 상태라고 한다면 중국이나 또는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을 이용한 어떤 IT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해킹해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죠. 뭐 해킹에 대한 대비책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보안 기술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나머지는 반대 신문 발표 듣겠습니다. 김갑근 변호사입니다. 주신문, 청구인적 주신문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정진석 실장에게 갔을 때 정진석 실장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아까 답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진석 실장에게 정진석 실장이 이제 대통령께 복귀해서 해제 건의를 하자. 아니 그때 말고 증인께서 대회실로 가니까 정진석 실장이 계셨고 대충 어디 계시냐고 하니까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네, 맞습니다. 국무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말을 분명히 하셨죠. 네, 네. 그리고 아까 정부인 측에서 개헌법령을 보고 계시면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증인께서는 의안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국회법령을 보고 계신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네, 그 개헌법령 관련된 초창기에 인성한 차장이 그렇게 뭐 좀 느낌으로 들었다는 거고 저는 국회급을 보고 계신 거로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그 당시 본회의장 상황이 중계된 것을 보면 의원들은 빨리 이제 해제 의결을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의원식 그 의장은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소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장면을 보시고 이 법적 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법령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저는 하여튼 들어가니까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을 보고 계셨는데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 혼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가 눈이 마주쳐서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봐서 대통령께서 국회 관련 법령으로 보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국회법을 보시고 의안 처리에 대해서 좀 보시다가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이 의안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으로 그걸 확인해 보라고 했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했을 때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차피 해제를 하기로 했으니 해제합시다. 해서 바로 해제 결정을 하신 것은 혹시 들으셨습니까? 네, 그때 뭐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국회에 개헌한다는 거 통보도 안 했고 국회도 그게 좀 애매해서 원식 국회의장께서 좀 시간을 지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이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지체 없이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빨리 하자 이렇게 건의를 했고 대통령님 승인하셨습니다. 그걸 분명히 들으신 거죠? 네. 예, 이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증인 그 주신문에서 2024년 3월 말경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께서 비상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식사 도중에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진 말씀인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발언 대통령께서 그 발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계획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전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저희들 소회를 이야기하니까 바로 다른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항을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2024년 3월 삼청동 그 만찬 이후에 계엄 선포 시 사이에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비상계엄이라든지 군의 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 교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 잘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그 2024년 8월 13일 안보실장으로 임명된 후에 짧은 기간 동안 국방부 장관 겸임을 했고 2024년 9월 6일 날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해서 이제 국방부 장관 업무를 임기한 이후에는 안보실장의 업무에 전념했으므로 국방부 장성들의 인사, 특히 뭐 진급 인사도 아니고 보직 변경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인은 관심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증인께서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으로 교체 임명된 것은 그 경위가 아까 주신문 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외국을 가보니 한국의 방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국 방문을 할 특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을 외교특보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네, 뭐 방산뿐만 아니라 원전 그리고 HBM 같은 고사양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것들을 미국은 또 안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 다루기 위한 그 리베로가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문 과정에서 마치 이러한 인사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포석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전혀 맞지도 않고 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인사를 단행했던 대통령의 진위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그게 그 진위가 왜곡됐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은 그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은 그 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8시경 출근해서 저녁 한 8시경 퇴근할 때까지 평상시와 전혀 다름없이 일상적으로 업무를 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조서에 하면은 위기관리센터장 김상호로부터 북한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실 자체의 주간 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주간의 차담회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대통령 정상회담 및 오찬에 배석하고 안보실 업무 다 결제 마치고 그 다음 날 개최 예정이 있던 평통 잠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대통령 연설문 윤독을 마치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 마치고 그리고 귀가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8시경에 20시경에 퇴근했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평온한 일정을 할 리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퇴근하던 시간에 일부 국무위원들 소집이 있었으니까 제가 알았다면 퇴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과거 정부 하에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비상계엄과 같은 것이라면 대규모 병력 동원이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안보실장인 증인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듯이 국회의 폭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경고성 계엄이고 소규모 병력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비무장 병력이었기 때문에 비무장으로 출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경고성 계엄이었기 때문에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그 시점까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저는 몰랐습니다. 네. 시간 묻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지금 주신문에서 보면은 비상계엄이 해제 결의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12월 4일 01시 20분경에 대통령 집무실을 떠난 것으로 조서에는 마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증인이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시간이 1시 20분이고 대통령이 정확히 집무실을 언제 떠났는지는 증인은 모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서에 보니까 아까 그 계엄법령 관련해가지고 표현을 그대로 조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도착해서 국방부에 얘기해서 국방부 법령관리관이 가지고 온 계엄법을 좀 보시더니 박한수 총장과 김용현 장관만 여기 두고 나머지 사람들을 나가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진술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2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예.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의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의안이라는 표현을 들은 것 같으니까 그게 계엄법은 아니고 국회법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죠? 그건 제가 들어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고요. 후광 묻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그 주시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12월 4일 날 01시 20분경에 김용현 장관, 박한수 총장, 인성환 2차장, 최병호 국방비서관 등과 회의를 할 때 김용현 장관이 국회에 500명 정도 투입됐다고 하자 대통령께서 국회 투입병 수가 부족했다 1000명은 보냈어야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증인은 들은 바 없으시죠? 예, 그게 사실은 뭐 신문에 나서 네. 제가 두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보고를 나한테 한 적이 없던데 들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지금 그 출동해서 경내에 들어간 인원들은 다 합쳐봐야 국회 내부로 들어간 거는 한 14명, 경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합쳐봐야 한 90명 정도, 70명 내지 9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아십니까? 그건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2024년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에 집무실로 복귀한 후에 계엄 절차를 논의한 것에 관해서는 아까 지금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정수석에게 확인을 해보라고 했더니 민정수석이 사소한 절차 위반은 있지만 그냥 그런 건 다 언급하지 말고 계엄을 빨리 해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계엄 해제 절차가 진행했다는 그거는 맞는 거죠? 예,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 복귀하셔가지고 저하고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건의하니까 바로 하라고 그러셨고 나와서 비서실장은 총리님께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하신과 동시에 민정수석 보고 법률 검토를 하라니까 민정수석이 사실 미리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대통령께 들어가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지체 없이 빨리 하자 이렇게 하셨고 나오니까 다시 그때쯤에서 총리님이 오셔서 또 들어가서 총리님께서 그 해제를 결심하셨으니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상황이 일련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2월 4일 날 01시 50분경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복귀하였을 때 그때 국무위원들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귀가하거나 또는 돌아갔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다시 소집을 하고 국무위원들이 자택에서 출발하는 등 오는 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총리님이 오셔서 국무회의 열겠다는 건의를 02시 3, 40분에 하셨고 예. 그다음부터 소집이 됐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그 발제문부터 행정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리셨고 또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내가 직접 국민들께 해제 발표를 하시겠다 해서 그 준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조서에서는 마치 그 시간을 통해 무슨 다른 또 제2 계엄이나 이런 걸 검토한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예. 대통령께서 그 비상계엄 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먼저 국방부 장관하고 계엄사령관을 호출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엄하기 전이라도 병력을 철수시켜라. 특히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무조건 빨리 철수시켜라. 그 올 때 왔던 이동수단 헬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런 게 오기 전이라도 하여튼 무조건 국회 경내에서 빼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는 들어서 아십니까? 그 당시는 제가 같이 있지 못해서 듣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 지시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부정선거 존재 여부에 관해서 아까 조금 잠시 주신문에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었냐 없었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맡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들이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 받아오면 서버 포렌식하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할 것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 서버 감정이든지 무슨 절차든지 다 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다 털고 가는 것이 그게 헌법기관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어떤 의혹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기관들이 협업해서 그 의혹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직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보면 국제정세 보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러시아 파병이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핵위협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종중 종북 세력이 굉장히 퍼져 있다고 인식이 됐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국방부 장관에서 안보실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안보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위험스럽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네, 위험스럽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분을 하면 저보다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이고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실장이 저보다 훨씬 더 안보 위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을 거로 제가 생각합니다.